지금 유튜브에서 월급 305년 1억 검색해보세요. 영상 수백 개 나오죠? 그 중에 상위 50개를 전부 뜯어봤습니다. 진짜가 몇 개인지 아세요? 단 3개입니다. 나머지 47개는 전부 사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재현 불가능한 허구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숨기냐면요. 3가지 숫자를 교묘하게 안 알려줍니다. 첫째, 세금이요. 월급 300이라고 하면서 실수령액이 260밖에 안 된다는 건 안 알려줘요. 4대 보험에 소득세, 지방세 떼면 40만원이 증발합니다. 매달 점심값 13끼가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둘째, 생활비요. 저축률 70%라고 하면서 그게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야 가능한 숫자라는 건 숨깁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평균 생활비가 160만원이에요. 혼자 살면서 월세, 밥값에 교통비 합치면 160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셋째, 운이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코인이나 주식으로 대박 난 케이스를 마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해요. 현실은요. 3년 동안 모은 돈이 고작 2,800만원인 케이스가 대다수였습니다. 1억은커녕 절반도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성공한 0.1%의 이야기를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영상은 다릅니다. 실패한 99.9%의 현실을 기반으로 한 진짜 전략이에요. 5년 만에 1억은 거짓말이지만 7년 만에 1억은 가능합니다. 아니, 5년 만에 7천만원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예요. 오늘 영상 하나로 이 문제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이 영상 도움된다 싶으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이랑 알림까지 해두시면 매주 이런 팩트체크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축이라는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저축을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축은 수도꼭지와 비슷합니다. 집에 있는 욕조를 상상해보세요. 위에서는 수도꼭지로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아래쪽에는 배수구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욕조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도꼭지를 더 크게 틀어서 들어오는 물의 양을 늘리거나 배수구를 막아서 나가는 물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둘 다 해야 욕조가 빨리 찹니다.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돈을 늘리거나 나가는 돈을 줄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테크 유튜버들은 배수구만 이야기합니다. 커피 끊으세요, 택시 타지 마세요, 배달음식 시키지 마세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수구를 아무리 막아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적으면 욕조는 천천히 차게 됩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5년 만에 1억을 모으는 게 왜 어려운지 숫자로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준 월급 300만원을 받으면 연봉은 3,600만원입니다. 여기서 4대 보험료가 약 32만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8만원 나갑니다. 실수령액은 260만원입니다. KB금융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보면 2026년 기준 1인 가구의 평균 월 생활비는 약 160만원입니다. 실수령액 260만원에서 생활비 160만원을 빼면 100만원이 남습니다. 5년간 1억을 모으려면 월 167만원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은 100만원입니다. 이 차이는 67만원입니다. 넷플릭스로 환산하면 구독료 4개월치가 매달 부족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201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월급 300만원이면 꽤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낮았고 월세도 저렴했습니다. 2015년 서울 원룸 평균 월세는 45만원 정도였는데 2026년에는 73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즉 같은 월급 300만원이라도 10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저금리 시대였습니다. 예금 금리가 1%도 안 됐고 대출 금리는 2%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금리가 급등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현재는 예금 금리가 2.8% 수준이고 대출 금리는 4.5%에서 6%까지 올랐습니다. 이제는 빚을 내서 투자하면 이자만 내다가 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이런 배경을 설명하냐면 과거의 성공 사례를 지금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코인이나 주식으로 1억 모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 시점에서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2026년의 환경에 맞는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월급 300으로 5년 만에 1억 모았다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축률 70%, 투자 수익률 연 15%, 이런 숫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저축률 70%라는 건 월급 300만원 중에서 210만원을 저축한다는 겁니다. 세후 실수령액이 260만원이니까 210만원을 저축하면 50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원룸 월세가 73만원이라면 이미 23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게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투자 수익률 연 15%는 또 어떻습니까? 2026년 기준 예금 금리가 2.8% 수준인데 15%를 벌려면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이 약 8%입니다. 즉 시장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익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거의 상위 10% 투자자의 영역입니다. 그럼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 300만원, 실수령액 260만원에서 현실적인 생활비 160만원을 제외하면 100만원이 남습니다. 이 100만원을 5년 동안 매달 저축하면 원금만 6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연 4% 복리로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최종 금액은 약 6,600만원입니다. 1억과는 3,4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월세로 환산하면 서울 원룸 월세 5개월치가 부족한 겁니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숫자와 실제 현실 사이의 간극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걸까요? 핵심 메커니즘을 시스템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테크에는 세 가지 톱 미달 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톱 미달 바퀴는 수입입니다. 두 번째 톱 미달 바퀴는 지출입니다. 세 번째 톱 미달 바퀴는 수익률입니다. 이 세 개의 톱 미달 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자산이 쌓입니다. 작은 톱 미달 바퀴가 큰 톱 미달 바퀴를 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헛돌기만 하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큰 톱 미달 바퀴가 작은 톱 미달 바퀴를 돌리면 마찰만 생기고 부서져 버립니다. 세 개의 톱 미달 바퀴가 적절한 크기로 맞물려야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라는 건 수입 톱 미달 바퀴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생활비 160만원이라는 건 지출 톱 미달 바퀴의 크기도 어느 정도 고정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남은 건 수익률 톱 미달 바퀴를 키우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수익률을 높이려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연 4% 수익을 내는 예금은 안전하지만 연 15%를 노리려면 주식이나 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톱 미달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려면 세 개가 모두 적절한 크기여야 한다는 겁니다. 수입 톱 미달 바퀴가 작은데 지출 톱 미달 바퀴가 크면 저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축 톱 미달 바퀴가 작은데 수익률 톱 미달 바퀴만 무작정 키우면 리스크만 커지고 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5년 만에 1억을 모으려면 이 톱 미달 바퀴 중 최소한 2개를 동시에 키워야 합니다. 수입을 늘리면서 동시에 수익률도 높이거나 지출을 줄이면서 수익률을 높이거나 수입을 늘리면서 지출을 줄이거나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욕조에 물을 채우려면 수도꼭지를 틀면서 동시에 배수구를 막아야 한다고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다수가 놓치는 숨겨진 함정을 공개하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입니다. 주식 투자로 1천만원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배당소득세 15.4%를 떼면 154만원이 사라집니다. 실제 손에 쥐는 돈은 846만원입니다. 지하철비로 환산하면 1100번 탈 돈이 증발한 겁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펀드나 ETF에 투자하면 운용보수가 붙습니다. 연 0.5%라고 해도 5년이면 원금의 2.5%가 수수료로 나갑니다. 5천만원을 투자했다면 125만원이 수수료입니다. 세 번째는 환율 변동성입니다. 달러 예금이나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이 움직이면 수익률이 크게 바뀝니다. 환율이 한 달러당 1,300원일 때 1만 달러를 환전했다가 1,200원일 때 다시 원화로 바꾸면 100만원 손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면 명목 수익률과 실질 수익률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명목으로는 10%를 벌었는데 실질적으로는 6%밖에 안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차이가 5년이면 원금 5천만원 기준으로 약 200만원입니다. KTX 서울 부산 왕복 3번 갈 돈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90%가 실패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만 보고 뛰어들었다가 세금 떼고 수수료 떼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이건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평해 보이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뢰를 밟으면 그동안 쌓아온 게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결국 밟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 제약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은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못 받습니다. 주식은 급하게 팔아야 할 때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급한 돈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집안에 경조사가 생기거나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저축한 돈을 깨면 그동안 쌓아온 게 무너집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 1억을 모으지 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구조적 문제와 반론 차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월급 300만원으로는 절대 1억을 모을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모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5년이라는 기간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시스템적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벽은 임금 상승률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6년 기준 임금 상승률은 연 3%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2.5%니까 실질 임금 상승률은 0.5%밖에 안 됩니다. 즉 월급은 조금씩 오르지만 생활비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안 늘어납니다. 연봉 3,6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올라도 실수령액이 월 7만원 느는 동안 월세는 5만원 오릅니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벽은 투자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2020년처럼 모든 자산이 오르는 시기도 있지만 2022년처럼 모든 게 떨어지는 시기도 있습니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운 나쁘게 하락장을 만나면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벽은 세금과 제도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원인데 5년 만에 1억을 모으려면 투자 수익이 상당히 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세 구간을 넘어가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그래도 부동산에 투자하면 되지 않냐고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3억 원입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대출받아서 집을 사려면 최소 3억 원의 자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5년 만에 3억을 모으는 건 1억을 모으는 것보다 3배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 지원 정책을 내놓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과거 5번의 청년 지원 정책을 분석해보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의 20%도 안 됐습니다. 소득 구간, 자산 기준, 나이 제한 등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피할 수 없는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도 이 벽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은 가능합니다. 5년이 아니라 6년에서 7년으로 기간을 늘리거나 1억이 아니라 7천만 원으로 목표를 조정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법적 리스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하실 때는 예금자 보호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인별 세금 상황이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즉시 실행 항목입니다. 오늘 저녁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현재 통장을 열어보세요. 지난 3개월 동안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세요.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변동 지출이 얼마인지 나눠서 적어보세요. 분석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출을 20% 정도 과소평가합니다. 본인은 한 달에 150만원 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18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30만원 차이가 1년이면 360만원, 5년이면 1,800만원입니다. 헬스장 1년 등록비 18번치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가입한 금융상품의 수수료율을 확인하세요. 은행 적금금리가 2.8%인데 펀드 운용 보수가 1%라면 실질 수익률은 1.8%로 떨어집니다. 계좌 유형도 점검하세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지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는 적금인지 확인하세요. 왜 이것부터 해야 하냐면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목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 없이 등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가 없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나침반도 없이 산을 오르면 길을 잃고 헤맵니다. 결국 정상에 도착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현재 위치를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단기 전략입니다. 한 달 안에 이것만큼은 완성하세요. 수입을 늘리는 전략과 지출을 줄이는 전략, 그리고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동시에 가져가야 합니다.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이직하는 것, 부업을 시작하는 것, 프리랜서 일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연봉을 10% 올리면 실수령액이 월 23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5년이면 1,380만원입니다. 부업으로 월 30만원만 벌어도 5년이면 1,800만원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3,180만원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고정비부터 건드려야 합니다. 월세 73만원짜리 집에서 경기도나 인천 쪽으로 이사하면 55만원 정도로 내려갑니다. 월 18만원 아끼면 5년이면 1,080만원입니다. 통신비를 알뜰폰으로 바꾸면 월 3만원, 5년이면 180만원입니다.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면 월 2만원, 5년이면 120만원입니다. 점심을 도시락으로 바꾸면 월 10만원, 5년이면 6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쌓으면 월 33만원, 5년이면 1,980만원입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예금과 투자를 적절히 섞는 겁니다. 비상금 500만원은 예금에 넣어서 연 2.8%로 안전하게 굴립니다. 나머지는 인덱스 펀드나 ETF로 연 7%를 노립니다. 리스크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 260만원에서 기본 생활비 160만원을 쓰면 10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지출을 줄여서 아낀 33만원을 더하면 월 133만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부업으로 30만원을 추가로 벌면 월 163만원이 됩니다. 이걸 5년 동안 연 5% 복리로 굴리면 약 1억 1천만원이 됩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입을 늘리려면 퇴근 후에도 일해야 하고 지출을 줄이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장기 원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세요.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달에 163만원씩 저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30만원만 넣으면 계획이 무너집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세요. 월급이 들어오는 날 바로 저축통장으로 돈이 넘어가게 설정하세요.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투자는 분산하세요. 한 곳에 몰빵하면 그게 망했을 때 전부 있습니다. 분산 투자는 자산을 지키는 방화벽입니다. 방화벽이 있으면 한쪽에서 불이 나도 다른 쪽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전부를 잃지 않습니다. 예금 30%, 주식 50%, 채권 20% 이런 식으로 나누세요. 시장이 폭락해도 일부만 손실이고 전부를 잃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자산 현황을 체크하세요. 1년에 한 번 포트폴리오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수정이 필요한지 판단하세요. 환경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예금 비중을 늘리고 금리가 내리면 주식 비중을 늘리세요. 상황별 맞춤 전략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20대라면 리스크를 좀 더 감수할 수 있으니 주식 비중을 70%까지 가져가도 됩니다. 30대라면 안정성을 고려해서 주식 50%, 예금 30%, 채권 20%가 적당합니다. 투자 성향별로도 다릅니다. 보수적인 성향이라면 예금과 채권 위주로 가세요.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성장주나 테마주에 일부 투자해도 됩니다. 자산 규모별로도 전략이 달라집니다. 1천만원 이하라면 예금 위주로 안전하게 모으세요. 3천만원 이상이라면 일부를 투자로 돌려서 수익률을 높이세요. 5천만원 이상이라면 분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급 300만원으로 5년 만에 1억 모으는 건 실수령액 260만원과 생활비 160만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면서 동시에 부업까지 하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질은 수입 지출 수익률이라는 3개의 톱 미달바퀴를 동시에 키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개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최소 2개 이상을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세 번째, 세금, 수수료, 환율 변동성, 유동성 제약이라는 숨겨진 지뢰를 피해야 합니다. 명목 수익률만 보고 뛰어들면 실질 수익률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통장을 열어서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겁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부업을 시작하면서 자동이체로 저축 시스템을 만드세요. 결국 재테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지금 바로 통장을 열어서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